발음 역덕입니다. 역덕이라서 교육부장을 맡고 투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좀 해달라고 오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뭐 민주노총 활동가도 아니고 노동가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교육을 준비할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잘 아는 게 이제 역사다 보니 그럼 역사에서 우리가 어떤 위기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과연 역사에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는가 아니면 해결 못하고 망한 역사도 있고 망한 문명도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망했는가 이런 걸 좀 예를 들어서 교육에 집어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역사로 이해하는 분야의 지구 생존 전략으로 정했습니다. 제 이름은 조금 전에 인사드렸다시피 서명남이고요. 성북지회 소속입니다. 1기, 2기 선전부장 했고요. 3기 부지부장, 현재 교육부장입니다. 제 메일은 이렇습니다. 역사 관련돼서 질문이나 야 이거는 저번에 그 교육할 때 들었는데 이거 아니라던데 이런 거는 메일로 보내서 그래 질문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교육 내용은 역사와 인문을 주제로 한다. 그 노동조합에서는 웬만하면 역사 인문 교육 안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 여직원들 해봤는데 괜찮아요, 반응이. 그리고 역사 인문 주제로 하는데 그럼 우리 역사도 좀 공부해봐야지. 그래서 진라이브 역사도 학습하고, 그다음에 인류사에 영향을 준 역사와 문명도 학습하고. 우리가 역사와 인문을 하는 이유는 공부하는 이유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 했던 옛날 사람들이 했던 거 지금 똑같이 하고 우리 아들들도 똑같이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세상은 항상 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고 교훈을 도출해야 되겠죠. 교육 목표는 역사와 인문 교육을 통해 교양을 배양시킨다. 물론 이게 노동조합 투쟁하는데 얼만큼 영향을 줄지, 얼만큼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는 정말 교양은 필요합니다. 교양이 없으면 서로 헐뜯고 싸우고 난장판이 나겠죠. 어쨌든 그리고 역사의 사례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 미래를 대비하고 예측한다가 오늘 교육의 목표입니다. 자, 먼저 그럼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자,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질문했어요. 누가 역사 지식이 부족해 난처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라고 질문하니까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역사에 대한 교양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분들은 되게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지식이나 교양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재미없어요. 그냥 재밌으라 그러는데 꼭 이렇다기보다 역사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뜻으로 읽혀지는 지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거 명언 같은데 만약 당신이 오늘을 이해하고 싶으면 어제를 살펴보라. 이게 펄벅 돼지를 쓴 작가분이신데 이게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8.15 3.1절 이때 항상 나오는 얘기죠. 유튜브에도 나오고 웹사이트에도 나오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역사를 얼마큼 아느냐? 몰라도 돼요. 오늘 배우면 되지. 자, 먼저 우리 노조의 역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진라이브 연대, 희망연대 노조 진라이브 지부의 히스토리 사진으로 보는. 자, 우리는 처음에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 노동자 CNN 지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후에 케이블 비정규직 지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연대기적인 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채동하죠. 2010년 2월
CNM 지부가 출범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CNM 노조 인정 대투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해서 민주노조의 깃발을 올리죠. 여기 사진에 있으신 분 손. 여기 사진에 있으신 분 없어요? 여기 사진 3번 드릴게요. 2013년도 KB 지부가 건설됩니다. 자, 여기 있으신 분. 너무 많아서 안 드려요. 여기가 서울역 앞 광장. 이게 그때 KB 지부, CNM 지부, 그 다음에 LG U+ 지부, 그 다음에 SK, B지부 다 모여서 했던 그 서울역 앞 집회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CNM KB 광화문 대투쟁 승리. 여기 있으십니다. 네. 그때 겨울 무진장 추웠죠. 자, 2016년도에 4개 지회가 통합됩니다. 서초, 용산, 종로, 중구, 성동, 광지. 그리고 2017년도에 3개 지회가 통합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5개 지회가 통합되면서 통합 딜라이브 지부, 이제 KB 지부는 없어지고 통합 딜라이브 지부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그 이름만 바꿨거나 CNM에서 그 다음에 2019년도에 통합 지부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KB 지부, CNM 지부 없어요. 그죠? 다 딜라이브 지부입니다. 다 하나의 조합원이고 하나의 지부 안에 있습니다. 요건 제가 사진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러면 텍스트로 한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딜라이브 지부의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2010년도에 제가 이때 있었습니다. 이때 선전부장이었습니다. 그때 소식지가 한 30개 정도 나왔는데 그 소식지를 제가 다 썼습니다. 2010년도가 어떤 해였나? 이때가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친재벌 반노동의 아주 대표적인 정부죠. 노조는 다 파괴해. 유명하죠. 창조 컨설팅. 노조는 다 깨고 다녀요. 지금도 깨고 다닌대요. 제가 그 엄마가 강릉에 사세요. 그래서 저번 주에 강릉을 내려갔다 왔는데 시내에서 신일정밀, 그러니까 금속노조 저 신일정밀 지부가 200일 동안 지금 현재 파업 투쟁하고 있어요. 파업하고 있는데 여기에 창조 컨설팅이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회사를 폐업했답니다. 자회사로 싹 다 일감을 몰아버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창조 컨설팅은 살아있어요. 이명박 정부 때 악명 높았던 그 창조 컨설팅이. 어쨌든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단 한 곳도 노조 깃발을 세운 사업장이 없어요. 깨진 데는 많아도. 근데 그때 2010년도가 이명박 정권 2년차죠. 최초입니다. 최초로 CNM 지부가 민주노조의 깃발을 세웁니다. 1763번째 35일간 150명이 파업 투쟁해서 그때 딜라이브의 종업원이 한 1000명 됐죠. 그렇죠? 1000명 중에 150명이 나가서 노조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나중에 케이블 비정규직 지부도 설립이 되지만 이게 시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자, 2011년도 노동조합 깃발을 세우면 뭐합니까? 임단협이 없으면, 단협이 없으면 이건 뭐 없는 노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단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근로기준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입니다. 단협은. 그래서 근로기준법보다 더 높은 상위의
적용되는 법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2011년도에 첫 번째 임금 단체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업 때 도와주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회공헌 사업. 네. 사회공헌 사업 3억을 확보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얼음 몇 개 떨어진 거 뭐 높겠죠. 그리고 2011년도에 단협하면서 조금 미진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충 단협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3억 받은 사회공헌 사업을 이때부터 집행합니다. 지금 희망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연대 사업이나 사회공헌 사업 하고 있는데 다 이때 얻은 그 사회공헌 사업 기금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망시. 네. 다음 2013년은 뭐 인간협은 이제부터는 슬슬 체결됩니다.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케이블 비정규직 지부가 설립됩니다. 여기 있으신 분들 많은 다수가 어쨌든 이때 노동조합 설립할 때 같이 하셨었던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때 설립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교육시간 8시간 확보됩니다. 그만큼 조합원 교육시간이 어렵겠다는 겁니다. 어렵게. 2014년도는 정말 기억에 춥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기에서 2014년도에 강화문 가서 노숙해 보신 분? 저요. 추워요. 막 눈 오는데 그냥 그 노상에서 자고 춥죠. 109명이 케이블 비정규직에서 해고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청 그때 공동투쟁 들어가죠. 결과를 보면 파업투쟁 205일, 노숙농성 177일, 고공농성 50일, 단식투쟁 20일. 단식투쟁 하셨던 분 안 계신가요? 상품권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109명 전원복직합니다. 원하청 공동투쟁의 사례도 없었을 뿐더러 109명이 해고됐는데 109명을 모두 복직시킨 사례도 없습니다. 이것도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 공로로 2015년도에는 제23회 전태일 열사 노동자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저희가 2014년도부터 KB지부가 설립될 때부터 비정규직 철폐를 항상 외쳤습니다. 9호 뒤에 항상 비정규직 철폐 투쟁 결사 투쟁이라고 외쳤죠. 그거에 결실이 맺어지는 첫발이었습니다. 4개 지회가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2017년도에는 계속 탄력을 받아서 3개 지회가 통합이 되고요. 2018년도에는 5개 지회가 통합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CNM에서 딜라이브로 바뀌어서 저희도 딜라이브식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6개 지회가 통합되면서 대망의 딜라이브 통합 지부가 탄생합니다. KB지부는 모두 직고용했어요. 이것도 박수 한번 쳐주시죠. 노동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사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케이블이 좀 사양 산업이라서 조금 불안불안하기는 하지만 현실이 어쨌든 이런 노동 역사에 이런 전무후무한 일은 없습니다. 자, 2020년 조합원 1000명을 넘어갑니다. 지금 좀 빠졌대요.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하고 뭐 하여튼 1년이 갔는데 어쨌든 코로나 이겨냅시다. 자, 2021년
지원 업무에서 올해는 싸움이 시작했습니다. 지원 업무 120명 중에 60명만 남기고, 그죠? 60명인가 40명인가 남기고 나머지 콜 업무로 다 돌리겠다고 회사가 선정포고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성 조합원들만 3일 모아놓고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는데 어쨌든 모여서 회사랑 싸웠습니다. 싸워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금 모자란 건 있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조금 모자란 건 있는데, 그래도 회사의 어떤 의도를 다 분쇄시켰습니다. 지금 다 그대로 돌아왔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후에 이렇게 4시간씩인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났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회사가 여직원들 모아놓고 콜 업무 시키려고 한 거 다 걷어들였죠. 어쨌든 우리 노조가 지금 이 위치에 아니면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딜라이브 지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설립 역사상 최고의 지금 시대, 최고의 현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우리 형님이랑 얘기했는데 2020년 IMF가 발표한 세계 뭐죠? 그 경제력 순위에 대한민국이 10위랍니다. 총생산 10위, 1인당 GDP 10위예요. 전 세계에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10번째로 개인이 잘 사는 나라. 자, 우리 한민족 역사상 최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거와 같이 딜라이브 지부의 최고의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록한 역사 어떤 게 있는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원하청 공동투쟁의 역사, 이거 사례 없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 역사, 우리 이제 비정규직 물론 협력사가 몇 개 좀 있어요. 남아 있고 막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케이블 비정규직 지부를 설립하고 모두 직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사업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파업하는 모든 시민연대 2014년도 단식 투쟁할 때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와서 단식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노조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그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부 안에서 보신 분, 지회장 안에 보신 분 손 드세요. 지회장 안에 보신 분. 다음 지회장 하셔야 돼요. 네, 전조합원의 간부와 역사.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모르겠다. 이런 사례도 극히 드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최고의 자리에 와 있고 최고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 지금부터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야 하지? 자, 어떤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까? 이거 답하시는 분 상품권 드릴게요. 어떤 역사? 주인은 바뀌어도 우리 회사는 주인이 계속 바뀔 맞죠? 또 바뀌려고도 하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는 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주인만 바뀔 뿐이지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건가를 이런 오늘 같은 또 앞으로도 계속 활발하게 지혜를 짜내면 우리가 꿋꿋이 오롯이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최유용 형님이 내년이 정년이십니다. 가시기 전에 걱정이 되셔서 네,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졸리만 하면 쉬는 시간입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어쨌든 노동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우리 딜라이브 지부 자랑스럽습니다. 자, 현 인류의 딜라이브 지부랑 비교하려면 이 정도의 역사는 돼야지 라는 역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현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역사적 문명을 알아보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되자.
우리 딜라이브 지구랑 격이 맞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자, 문명이라고 합니다. 문명. 종교시설. 이거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아, 거대한 종교시설. 어디서 나왔어요? 빨리 넘어갈게요. 자, 경기장과 아파트. 대규모 9만 명, 8만 명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 그리고 우리 사는 아파트. 뭐 이렇게 살죠? 다음 상하수도 시설. 하수도, 상수도 반이네요. 반이고 중국 가니까 이런 화장실들이 있던데 중국 가보신 분 있어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옛날 그 중국 쌀 때 가신 분들은 이런 화장실 갔을 거예요. 여기 맨홀도 있네요. 맨홀. 도로. 그리고 뭐 고속도로 그죠? 고속도로. 카페. 흔하게 보는 운동 카페입니다. 자, 비키니 여러분들 여자들 여성분들 그 바다에 물이 많이 입으시죠? 수영장에서 샌들 여성분들 샌들도 신고 선거도구라고 해요. 선거도구. 그리고 의료도구. 요즘 다 쓰는 의료도구죠. 병원 가면 다 보이잖아요. 도시 경기장 큰 거 있고 되게 좀 유럽 도시 벨기에 이런 데 가면 저런 거 벨기에 안 가보셨어요? 벨기에? 유럽 안 가보셨어요? 이 교육 받으려면 유럽 한번 가보시고 와야 되는데 아니요. 오늘 가보면 되죠. 하얀방사기 요즘 2차 대전 때 며칠 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하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면서 막 올라와서 하얀방사기 막 뿌리잖아요. 막 뿌리고 하얀방사기. 자, 몇 년도 모습일까요? 일단 선물 있습니다. 몇 년도? 1890년도? 1890년대? 땡. 기원전. 로마 시대. 로마 시대. 이게 연도가 틀리긴 한데 제가 영년도라고.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 나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기점으로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때가 영년도입니다. 영년도에 저 이러고 살았다니까. 이거 지금 우리 사는 아파트랑 뭐가 틀려요? 똑같이. 이때 한반도에서는 제대로 된 중앙집권 국가도 없었어. 이때가 뭐 예맥 쪽에 그 다음에 뭐 사만, 마한, 진안, 변안, 그 다음에 가야, 그 다음에 위쪽에 한나라가 그 한사분이라 해가지고 평양까지 이렇게 먹고 있고 위에 고구려가 태동하고 있고 부여가 낙담을 했던 그때예요. 예, 동아시아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딜라이브 지구랑 비교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찬란하고 위대한 그리스 로마 문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공부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건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의 70%는 그리스 로마 문명입니다. 다 그리스 로마에서 왔어요. 모를 뿐이지. 자, 이게 판테온 신전입니다. 125년도에 지은 거예요. 이게 아마 신전 중에 오롯이 남아있는 아마 유일하다시피 할 거예요. 유일하다시피 한 125년 정도예요. 이게 몇 년 됐죠, 그럼? 125년이면? 한 2000년 됐나, 그죠? 그냥 대충 잡아 2000년이었는데 2000년 전에 지은 집 멀쩡히 있어요. 어디에? 이게 베네치아인가 있어요. 네, 베네치아인가 있어요. 베네치아의 판테온 신전. 근데 이게 뭘로 지었냐면 콘크리트로 지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250년 밖에 못 가요. 길게. 근데 2000년 넘게 버텨.
저게 무슨 저강도 콘크리트라고 그러던데 이게 아직 모른대요. 어떤 콘크리트 원료를 어떻게 섞었는지 모르겠는데 추정컨대 석회석이랑 화산재를 섞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 그 건설 업체가 저 비밀을 밝히겠다 뭐 해서 막 인터넷에서 한참 유명했던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콘크리트로 지은 2000년 전 건물입니다. 근데 로마 시대의 신전은 대부분 보면 지금 기둥만 남아 있어요. 기둥만 남아 있어요. 이것만 오롯이 다 있는데 왜 기둥만 남아 있냐면 그 긴 세월 넘어오면서 서로마가 멸망하고 유럽이 이제 카톨릭 국가로 들어서면서 옆에 벽돌이나 이걸 허물어서 성당을 많이 지어요. 성당이나 성을 지어요. 그래서 대부분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추가집 공법이랍니다. 이게. 자, 다음. 요 맨날 이거 뭐죠? 콜로세움. 이게 최대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랍니다. 석회석 10만 톤, 철근 300톤. 이게 강화 콘크리트로 시멘트의 어원 자체가 이제 요때 나옵니다. 시멘트. 이게 그 당시에 72년도예요. 72년. 1972년도가 아니라 그냥 72년. 8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뭐 보려고? 스파르타쿠스 검투경이 불러요. 검투경. 근데 스파르타쿠스는 좀 그 잘못 고증이 되는 사례가 있어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검투사는 지금의 UFC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복싱 선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노예는 노예인데 노예도 많고 뭐 일반 그 시민도 많은데 그렇게 막 그 개돼지 취급 받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살았던 아파트.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창문이에요. 창문. 요게 그 당시 1세기의 유리불기 공법이라는데 요게 유리를 가공할 수 있는 공법이 1세기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유리 몇 년도에 들어왔어요? 1900년대에 들어온다니까? 1900년대. 2000년 뒤에. 문명 차이가 2000년이나 건축에서.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짓고 살았어. 유리를 이중창을 넣고. 이중샷이잖아요, 요즘. 자, 요거 이스탄불, 터키 가면은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요게 상수도관입니다. 상수도관을 그 수도교라고 그러는데 요게 안에 구멍이 이렇게 있고 위에 물 흐르는 게 있어요. 요거는 먹는 물, 위에는 화장실이나 목욕탕으로 쓰는 물. 두 개를 분리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수도관이에요. 2000년 전 수도관. 근데 납으로 만들었어. 납 중독으로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수세식 화장실, 목욕탕, 하수도, 현재 맨홀이랑 똑같이 돌로 됐을 뿐이지. 맨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상수, 하수, 오수를 구분했어요. 구분했어요. 자, 질문 들어갈게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세식 변기 있잖아요. 수세식 변기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을까요? 대충 1600년도에 만들어집니다. 1600년도. 영국에서. 유럽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유럽으로 갑시다. 그 당시에 유럽은 없어요. 화장실. 이런 거 없어. 그냥 똥을 바깥으로 버려. 길거리로. 똥을 다 버려. 그냥. 진짜야. 똥을 다 버려. 똥을 다 버리니까 냄새가 아주 그냥 똥밭이지. 똥밭. 길거리가 그냥 다 똥밭이야. 그러니까 영국이 산업혁명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런던에. 그러니까 똥이 뭐 길거리 똥천지야. 아주 그냥 감당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라고 그 수세식 변기를 발명해요. 수세식 변기를 1556년도인가 1600년 해서 발명해요. 발명하니까
이게 영국의 법으로 정해. 야, 이거 다 달아, 수세식 변기. 그래서 집집마다 수세식 변기를 다 달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똥물이 다 어디로 흘러가요? 템즈강으로 흘러가. 그럼 강물이 다 똥물이네. 물고기 다 죽어. 다 죽어. 막 다 죽고 똥 냄새가 아주 말도 못해. 거기다가 상수도가 오염되니까 사람들이 먹고 순선질병이 죽어. 뭐 왕자까지 그 물 먹고 죽어. 실제로 죽는다니까. 거기다가 가장 크게 콜레라가 발병해가지고 그 런던 인구의 한 15%가 죽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콜레라로. 현대의 오수 하수를 분리해가지고 정수하는 방법이 영국에서 발명이 돼요. 그걸 우리 모든 세계가 가져다 쓰는 거야. 근데 2000년 전에 분리해서 사용했다니까 이 사람들은. 위대하죠. 자, 도로. 모든 길은 오바로 통한다라는 말이. 이게 2000년 전에 닦은 도로입니다. 이게 저기 그 김진 그 조합원이라고 이분이 프랑스에 사시다 왔어요. 아직도 이때 가면 무지하게 튼튼하대. 득컹거리긴데도. 2000년 전에 닦은 도로인데 아직도 가나요. 어떻게? 이게 2000년 전에 닦은 도로야. 기원전 300년부터 닦기 시작한 도로망이 로마의 도로망이 이렇습니다. 현대의 고속도로망이랑 비슷하죠. 자, 이게 로마의 화폐예요. 이게 뭐 거의 뭐 이게 연도가 나오는데 뭐 23년에서 250년 뭐 등등등등 나오는데 이게 인물 모습과 그 다음에 인물 이름이 들어간 거는 그리스 로마의 유산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동전은 2500년도에 그리스 로마의 양식을 그대로 베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산이죠. 자, 이게 그리스 로마 시대의 벽 모자이크입니다. 비키니하고 샌들. 이거의 시초도 로마입니다. 2000년대. 이거 뭐 몇 년 전에 유행해서 제가 신고 다녔어요. 그죠? 지금도 바뀌었어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2000년 전에 만든 신발인데 그냥 현대시대야. 이 사람들은 현대시대. 2000년 전인데 현대시대야. 정치 이게 벽보예요. 폼페이의 선거포스터. 그 당시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선거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워낙 2000년이 간 제국이라 보니 왕정부터 해보고 공화정부터 해보고 제정부터 해보고. 근데 공화정은 뭐 그 이전에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민주공화정이지만 이거는 기존공화정입니다. 공화정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헷갈리면 안 돼요. 어쨌든 다 해봤어요. 그리고 뭐 해방노예 출신도 선거에 나가서 황제가 돼. 사병 출신이 황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이거 하다 보니까 막 돈이 통하네. 그래서 돈으로 막 매기고 황제 되고 막 이래. 결국엔 우리 사는 사회랑 똑같습니다. 자, 이거 의료기구. 이때 이 기원전 100년에 백내장 뇌수술 쌍꺼풀 수술이 됩니다. 어디 전화 옵니다. 근데 이 당시의 평균 수명은 영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아서 21세랍니다. 영유아 사망률을 제외하면 40대 죽는다. 근데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40대예요. 요거 질문 하나 더 나갈까 마지막. 그러면 인간의 평균 수명을 거의 60대까지 올린 발명품이 있어요. 이게 뭐죠? 며칠 전에 TV에도 한번 나왔는데 뭐가 발명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20년이 올라가. 한지실래? 네? 한지실래? 어느 분이세요? 자, 전달해주세요. 틀렸습니다. 비누랍니다. 비누. 프랑스에서 나오는데 유럽이 똥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길거리 막 똥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이힐이 나와요. 똥 밟기 싫으니까 하이힐이 나오고 워낙 냄새가 많이 나니까 향수가 나와요. 프랑스에서. 그리고 비누도 나옵니다. 프랑스의 비누가 최고예요. 향수도 최고고. 하여튼 이게 사람의 수명을 20년을 연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세. 대한민국의 남성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80세. 65세?
저기 뭐야 러시아가 60세래요. 러시아 사람들은 암이란 게 없대. 암 걸리기 전에 다 죽어버려. 암이 없대. 보통 암이 이제 늦지막히 걸리잖아요.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몸이 이제 갈 때가 되고 막 고장이 오면 그때 걸리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전에 다 죽어버려가지고 암이 없대요. 러시아가. 그다음에 이런 도시를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기술로는 이게 상륙 성벽인데 10m가 넘어간답니다. 이게 2000년 413년이니까 1700년대 전에 지은 거죠. 이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지은 테오도시우스 성벽인데 그 당시는 이걸 공격해서 넘어올 수 있는 이민족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보고 그냥 간대. 저기가 금화가 막 넘쳐나는 도시래. 털러 가자. 이러다 그냥 간대요. 못 넘어. 진격의 거인 보신 분 알겠지만 그 정도 성 높이가 된답니다. 그것도 산 중에 앞에 60m짜리 강이 있어. 접근도 못해. 그런 도시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게 북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제국이 한번 쳐들어오겠습니다. 이슬람 제국이 한번 쳐들어오니까 배로 저기가 삼면이 다 바다로 되어 있거든요. 국도가 하얀 방사들이 그냥 다 들고 이게 우리 왕자의 게임 보시면 아세요? 왕자의 게임이 유럽의 역사를 막 미싱해서 만들어 놓은 그 드라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게 나와요. 막 불로 막 이렇게 해서 한 대를 막 격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로마의 하얀 방사입니다. 그리스의 불을 이제 모체로 해서 만들어진. 그리스 로마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왜 그럼 그들이 사라졌을까? 요게 나옵니다. 그 시간에. 자, 문명의 위기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원전 한 300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450년, 500년까지 쭉 옵니다. 그러다가 동방의 훈족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요저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 사는 그 몽골 이런 애들이요. 말탄 유목민족. 말탄 유목민족. 유목민족이 그렇게 넘어와요. 왜? 이때 지구의 기온이 내려갑니다. 유목민족이 삶의 최고의 그 재앙은 추워지는 거예요. 목초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말이나 양이나 소나 어쨌든 동물을 먹일 수 있는 풀이 없어요. 풀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밑에 농경국가로 치고 들어가요. 중국으로 치고 내려가요. 중국을 약탈합니다. 이때가 한 100년 정도 돼요. 서기 한 100년 정도에 중국을 칩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문명국가예요. 한나라. 우리 장기 두잖아요. 초한. 이게 초한 쟁패잖아요.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싸우는 걸 장기로 옮겨놓는데 한나라가 나라를 통일을 하고 어쨌든 중국이 전 세계의 문명국가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한 고조 유방이 흉노죠. 중국은 흉노라고 부릅니다. 북방의 유목민족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치러 가요. 정벌하러. 갔다가 잡힙니다. 포로가 돼요. 포로가 되면서 엄청난 그 돈을 주기로 하고 풀려납니다. 엄청나게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입었죠. 중국이. 문명국이라 자부하는 중국이. 그러다가 한무제 때 대규모 흉노 정벌을 합니다. 이쪽에서. 이러니까 여기 있는 그 말탄 유목민족이 옆으로 밀려요. 옆으로 밀리니까 한 칸씩 계속 밀려. 요게 로마 제국인데 요 위에 또 야만족처럼 살던 게르만족이 훈족이 치고 들어오니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유럽으로. 이게 교과서에서 또 나와 있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그러면서 게르만 민족이 내려오면서 소로마를 멸망시키고 잉글랜드는 앵글로 섹슨족이 만든 나라죠. 앵글족과 섹슨족은 게르만족의 분파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 게르만 민족 중에 프랑크족이라는 애들이 들어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도 이름이 프랑크족이 세운 나라에서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크족이 세운 나라 중에 이게 나중에 형제가 둘이 나눠먹는데 동프랑크 나눠먹는데 서프랑크가 프랑스가 되고 동프랑크가 지금의 독일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고트족은 우리가 고딕양식이라고 하죠. 고딕양식은 야만적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고트족의 양식이라고 고딕양식이라고 부릅니다. 하여간 서로만은 역사책에는 오도아케르라는 그 고트족 족장에 의해서 멸망된다고 나오는데 어쨌든 얘네들도 치고 내려와서 나라를 하나 세웁니다. 이거는 금방 얘기했던 동고트 서고트 왕국, 그 다음에 반달 왕국. 이거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반달리즘이라는 거는 약탈해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약탈하는 그런 행위들을 반달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게르만족의 분파인 반달족이 사방천지 돌아다니면서 약탈하고 다녔다 해서 이때 어울리는 건 반달리즘이 됩니다. 반달 왕국이 얘네도 요만큼 땅을 먹고 반달 왕국을 세웁니다. 근데 300년, 400년 가까이 뒤에 이슬람이 부흥합니다. 이슬람. 스페인도 이슬람 땅이에요. 이때가 뭐 아바스 왕조, 우에미야 왕조 정도 되는데 하여간 이슬람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스페인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근데 여기는 게르만 민족이 들어와서 로마 제국 두 개가 쪼개지는데 오른쪽은 동로마 제국, 로마가 다 멸망을 안 하고 반쪽 남아서 동로마 제국, 서쪽은 유럽이 되죠. 종교도 이때는 갈라집니다. 유럽은 카톨릭,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은 정교회. 지금의 그 정교회가 그리스 종교, 그 다음에 러시아 종교 이러잖아요. 그 종교회가 동방정교회,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이 동로마 제국을 위협합니다. 이때가 한 850년 정도 됩니다. 이슬람 세력의 부흥입니다. 동로마 제국이 계속 이슬람 세력이 치고 들어오니까 유럽의 카톨릭에다가 쟤네가 너무 세.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1096년부터 1996년 1차 십자군 전쟁을 시작으로 9차례 동안 200년간 유럽에 있는 기사들이나 십자군들이 동로마 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의 중동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슬람 세력하고 전쟁을 합니다. 왜? 동로마 제국이 뺏긴 땅을 찾아주기 위해서. 왜? 같은 하나님 있잖아. 종교회나 그 카톨릭이나 똑같은 하나님 있고 비슷하잖아요. 어차피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찾아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갑니다. 이게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거 들어야 되겠네요, 영화를. 그래서 유럽에 있던 교황이 동로마 구원을 위해 대선전을 호소하면서 군사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기독교 세력을 구원하는 목적. 여기서 도시가 하나 나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은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하고 지금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 이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동쪽으로 옮겨서 수도를 천도한 그 도시예요. 여기다 대규모 성곽을 짓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을 짓고 동로마 제국을 이어가는 이게 천년 제국이라고 합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은 2000년 그리스 로마 문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통이니까. 천년대에서 소로마가 멸망했더라도 소로마에 있는 모든 문명, 그 다음에 모든 부, 그 다음에 모든 문화재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장 기독교적인 도시라, 그리고 가장 성스러운 도시라고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 로마 문명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도시. 근데 4차 십자군 사단이 납니다. 1202년. 사라진 지역,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의 땅을 뺏어서 동로마 제국에 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성스러운 도시, 기독교 도시 콘스탄티노플을 털어버립니다. 털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준다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털 건 없지만 저 서울을 털어버린 거랑 마찬가지지. 털어버린 거야. 왜? 엄청난 부채 때문에.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이거는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지루해요, 되게 지루해서. 어쨌든 콘스탄티노플을 털려고 십자군이 갑니다. 거기에 누가 합세하냐? 그 당시에 유럽의 최고의 산업국은 베네치아입니다. 이 당시 베네치아는 민주공화국이에요. 대통령도 있고 이런 나라예요. 그러면서도 유럽의 모든 산업 문명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명을 베네치아가 받아갔는데 유럽의 최고의 산업국가예요. 이 당시에 모든 배, 대포, 종 다 베네치아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세계 GDP 2020년 세계 GDP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10위라고 했잖아요. 8위가 어딘지 아세요? 8위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7위인가? 이탈리아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탈리아가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가 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탈리아는 전체 GDP 중에 10%에서 15%만 관광산업이에요. 엄청난 제조 강국이에요. 제조 군수 강국이에요, 이탈리아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래서 옛날부터 베네치아 시절부터 산업 강국이었어요. 또 우리 베니스의 상인 아시죠? 베니스의 상인. 돈이면 뭐든 다 한다. 이게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십자군을 모집했는데 예상을 4만 명 정도 모을 것을 예상을 하고 십자군을 모집했어요. 그러면서 베네치아 상인한테 발주를 내요. 배 300척, 선원 6만 명, 말 4만 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당시 프랑스 1년 예산의 한 2배 정도 되는 발주를 해요. 그래서 십자군을 모았더니 1만 명밖에 안 모였어. 답출했더니 70%가 돈이 모자라. 그 어떻게? 야, 돈 갚아. 십자군 돈 없어. 그럼 어떡할 건데? 저기 돈 많은 도시 있다더라. 가서 털자. 가서 터는 거야. 근데 한 번도 선을 넘지 못했는데 얘네들이 넘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바다 쪽의 성을 넘습니다. 넘어요. 넘고 들어가서 황제를 바꿉니다. 황제를 바꾸고 내일 줄게, 돈 줄 테니까 너네 나가 있어. 황제가 그래.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나오니까 황제가 마음이 바뀌어. 아니 됐어. 그냥 안 줄래. 어차피 못 넘으니까 다시 한번 붙어. 그래서 다음날 다시 붙습니다. 이 성을 어떻게 넘겠어요? 막 싸우다가 개구멍 하나를 발견해. 사제가, 무장 사제. 우리 저 RPG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수도사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옛날에 이게 수도원에서 이렇게 수도사 뭐 이런 사람들은 싹 다 이게 전사예요, 전사. 네? 다 전사 캐릭터예요, 그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개구멍을 보고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르르 한 30명이 따라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안에서 방어하는 사람들이 싹 도망가. 그래서 성문이 열리면서 십자군이 우르르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 그대로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헬게이트가. 기독교를 구원하려고 온 십자군이 기독교 도시를 들어갔는데
무자비하게 약탈해요. 그때 기록입니다. 성 안에 성한 여자는 없었다. 성 안에 남자는 죽거나 모두 노예로 팔려나갔다. 이게 그때 기록입니다. 동로마는 이게 치명상이 돼서 200년 뒤에 멸망합니다. 결국 이거 한 방에 2000년 로마 제국이 그냥 갑니다. 자, 뭘 약탈해갔습니까? 이게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에 있는 네 마리 말 충동상이랍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만든 말창이에요. 지금 만든 거랑 똑같이 오죠. 그 정도로 그리스 로마 문명이 뛰어납니다. 자, 2000년 제국의 문화재는 모두 녹여지거나 약탈당했고 그 자대 위에 십자군은 라틴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57년 후 몰락합니다. 자, 그러나 역사에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웠답니다. 누가? 십자군이 두려웠대요. 십자군이. 문이 열리니까 십자군이 밖에서 막 싸우다가 문이 열렸는데 두려운 거야. 들어가기가 성 안으로. 왜? 그 안에는 30만 명의 시민과 3만 명의 용병이 있었답니다. 군대가, 군사가. 근데 십자군은 15,000이 채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안에 칼 들고 한 두 사람이 들어온 거야. 자, 어떡할래요?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공항가요? 아니 근데 여기 한 반 정도는 또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 어떻게 할래? 싸워야지. 15,000밖에 안 되는데 3만 명이 들어가서 한 대씩만 패도 다 죽이겠구만. 싸워야지. 십자군이 두려워했다니까 들어갈 때 안에는 3만 명, 33만 명이 있는데 우리 만 명밖에 안 돼. 겨우 얼마나 무서웠겠어. 들어갔는데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답니다. 누구도. 33만 명이 너네 죽이겠다고 칼 들고 들어왔는데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대요. 자, 30만 시민이 스스로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돈 주고 산 용병이 싸우겠어요?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안 싸우죠. 스스로 지키지 않으려 하니까 용병들이 다 등을 돌리고 도망갔답니다. 자, 십자군이 광기에 타올라 헬게이트를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싹 죽이고 모든 문화재는 지네들이 엠빵에서 가야 되잖아. 금으로 만든 문화재 이런 거 싹 녹여서 그람으로 잘라. 인류의 문화재가 이렇게 다 사라집니다. 몇 개 남은 거 베네치아 애들이 데리고 가져간 거 그거 몇 개 남았어요. 자, 이게 1453년도에 아까 1200년도잖아요. 200년 뒤에 라틴 왕국이 세워진 후에 비잔틴 제국은 또 옆에 가서 저 망명 정부를 세워서 되찾고 뭐 이러는데 도시국가 정도로 남아 있다가 200년 뒤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 지금의 터키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카톨릭이 그리스 종교의 카톨릭 국가인 저 도시인 콘스탄티노플을 털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과 종교에는 그때부터 불공대천에 오는 거야. 서로 보면 막 죽여. 그래서 러시아의 뭐 체첸하고 그 옆에 변방 국가에서 막 서로 막 죽이는 게 거기가 카톨릭하고 정교의 갈등이에요. 서로 막 죽여 그냥. 그거 틀리다고. 근데 어쨌든 2006년도에 로마의 카톨릭 교황과 러시아 정교의 대주교가 이때 사과하고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0년 뒤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함락당하는 테오도시우스 성경입니다. 이때는 대포가 나와요. 대포로 그냥 막 깨고 들어가서요. 자, 이렇게 2000년 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교훈이 뭘까요? 교훈.
수십만 명이 15,000명이 들어갔는데 싸울 의지를 내비치는 자가 없어. 죽어야 지금. 자, 역사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의지 없는 자는 도움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 역사, 그리스 로마 역사 말고도 이 비슷한 사례가 되게 많아요. 사람 사는 세상은 옛날에는 지금이랑 똑같다 그랬죠. 이게 우리 노동조합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투쟁의 의지를 놓는 순간 노동조합은 나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지키려고 안 하면 누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뭐 사회단체가 지켜줄 거야? 파업 나가자고 하는데 2명 나갔어. 누가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전쟁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십자군에 쳐들어왔는데 나가서 싸울 생각을 안 했을까요? 두렵지. 두렵고 하기 싫고 누군가 계속 해줬잖아. 그죠? 전쟁에 대비를 안 했지. 설마 승환으로 누가 들어올까? 전쟁 연습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파업 나가자, 5월 1일 날 노동절 날 같이 나가서 집회가 나가자. 안 나갑니다. 이 사람들 파업 나가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나갑니다. 뭔가 또 무슨 핑계를 대겠지. 네? 집에 개가 아프다던가. 뭐 하여간 그래. 우리 노조의 입장으로 보면 실제 집회나 모임 참여자는 결국 실제 파업 참여로 이어집니다. 노동조합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 노동조합의 역사를 보았듯이 파업 안 하고 투쟁 안 하면 못 얻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옵니다. 누군가 대신해 주겠지. 항상 용병만 썼어. 그리고 정장 나가서 싸워야 될 때 나는 나가기 싫어. 난 내 손에 피 묻히기 싫거든. 그럼 너가 나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200년 뒤에 오스만 투르크가 성을 함락하러 들어왔을 때 안에 재건해가지고 10만 명이 있었대요. 10만 명이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이랑 싸울 용병 그 안에서 시민군을 모집하는데 2,000명이 나왔답니다. 2,000명. 10만 명 중에 2,000명이 나왔대. 이런 제국은 망해야지. 용병이 막아주겠지. 군인들이 지켜주겠지. 황제 너 뭐 하는 거야? 내 칼이 뭐가 펴와 있는데 결국 동로만에 온 역사의 대학길로 사라져. 자,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행동은 안 해. 불만은 많아. 지혜 모임하면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밥 먹. 서로 막 싸워. 자, 각성합시다. 내 스스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맨날 하는 말, 지도부는 뭐 하는 거야? 간부는 뭐 하는 거야? 정작 지회장 차례가 됐어. 난 바빠서 너무 못해. 자,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500년 전, 600년 전 동로마 제국 안에 있던 시민들의 모습이 저랬습니다. 결국 그런 나라는 오래 못 갑니다. 이런 도시는 오래 못 가요.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안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찬란한 그리스 로마 문명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찬란한 영광에 취해 시대의 흐름을 놓쳤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성벽 그리고 그리스의 불 하얀 방사기 이거는 어마어마한 무기의 어마어마한 그 오버 테크놀로지의 기술이었어요. 근데 그게 1000년이 지나니까 대포 앞에 무너져. 우리 옛날에 나 잘 나갔어. 나 옛날에 돈 많았다. 이렇게 1000년을 흘러온 거야.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을 잃지 못해서 대포의 성이 무너지고 하얀 무기가 나오면서 그리스불 하얀 방사기 같으면 이제 통하지가 않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조도 2010년 사업투쟁 아까 손 드는 분 계셨던가? 2014년도 광화문 투쟁 나갔던 분 옛날에 내가 손 드셨는데 하여간 그거 잊으세요. 이제는 그 시절은 이제 지나갔어.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난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돼. 이거 버려. 그리고 우리는 케이블 산업이 사양 산업인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앞에 매각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만과
반복을 지속할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을 모으려고 노력하세요. 지혜에 가서 서로 간의 반목을 중시하려고 하세요. 왜 싸우는 걸 자꾸 서로 부추겨?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걸 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를 교훈 삼아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답은 다 있죠? 대답아. 답은 다 있죠? 네. 끝났어요. 답은 다 있죠? 네.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투쟁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투쟁! 네.